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대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 거세지는 시점에 굳이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내정시에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하시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을 안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내가 장관이 되면은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와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조국 장관 후보자, 내정자가 지금 사생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 문제, 위장 증여 문제, 위장 이혼 문제, 뭐 여러 가지 웅동학원 문제 시달리니까 그거를 정면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거를 그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기보다 내가 장관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의혹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서 나 장관 되면 이렇게 하겠다니까 그 프레임에 빠져나와서 나는 장관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치고 나간 거죠. 그 발표 내용도 보세요. 그 아동 성범죄자 감시, 이건 아동 문제, 또 장애인 문제도 또 얘기했어요. 다 필요한 문제. 정신질환자, 그리고 또 여성 문제, 스토킹 가정폭력 문제, 그리고 또 과도한 폭력 시위 처벌하겠다. 이건 또 보수층을 또 겨냥했어요. 또 안전사고 이런 문제라도 안전 세월호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또 달래주는 거의 뭐 대권 출마자 같은 그 약속을 했죠. 보통은 텀블러 들고 출근했는데 오늘은 발표문을 들고 나왔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혹에 개의치 않고 나는 내 길을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낙마하거나 뭐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다. 끝까지 저는 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죠. 개인의 의지도 있을 테고 또 문재인 정권의 아마 정권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자칫 여권 국정 동력이 저는 자칫하면 바퀴가 하나 빠질 수도 있는. 낙마하면. 그렇죠. 너무 여권도 그렇고 청와대도 여기에 너무 힘을 쏟아부은 거 되니까 자칫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조국 그 내정자가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세게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대강으로 붙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논란이 된 의혹은 조국 후보자 딸 문제입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이공계 의전원에 진학시켰습니다.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 남의 자식은 안 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이겁니다. 2주가량 당국대에서 인턴을 해요. 근데 학회지 논문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시전형, 국내 명문 사립대 수시전형을 합격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1저자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등재가 되는데 일단 제1저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1저자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을 완성하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이름 순서를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 전문 아마 책임 저자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책임 저자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그 연구를 수행한 사람을 가장 책임자가 제일 높겠죠. 그리고 나 참가한 사람의 이름을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람과 공동 연구를 하면 기여도가 더 높은 사람을 먼저 1저자, 2저자, 3저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1저자로 등재가 됐다는 말은 논문을 주도적으로 하고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1저자로 등재하는 걸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저자예요. 그러니까 책임저자가
어떤 순위로 할 거냐를 본인이 판단해서 6명이 예를 들면 논문에 참가를 했으면 연구에 6명 중에 누구를 1저자, 2저자, 3저자 할 거냐를 책임저자, 이제 교수, 단국대 의대 교수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교수 말은 이런 거예요. 실험과 논문을 주도했고 또 뭐 기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나중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본인이 볼 때도 고등학생인데 1저자로 올린 건 조금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다른 어떤 외압,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수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1, 2, 3, 4자를 정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교수에게 누가 압박을 가했거나 압력을 가했거나 관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지금 후보자와 그 교수와의 개인적 관계가 있거나 압력을 넣어가지고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조국 교수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 어렵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회지 논문에 1저자로 올라갔다는 말은 그 논문을 완성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조국 수석 측에서 무언가 부탁을 했다거나 특혜를 부탁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강실업 선생님. 외고 다니는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의 논문을 제1저자로 쓴 것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혹시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거든요.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외고를 다니면서 인턴십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제1저자로 등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대학에 입학할 때 이공계통으로 갑니다. 외고를 졸업했지만. 그리고 이공계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의전을 입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고를 다니면서 그렇게 인턴을 나가가지고 제1저자로 의학 논문에 등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의전을 갈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의 수시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 입학하고 달라가지고 그 사람이 한 어떤 학교 다닐 때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이 중시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바로 이 논문이 게재가 되고 나서 바로 다음 연도에 수시전형으로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 활동을 했던 한 교수에 의하면 원래는 외국 학술 잡지에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학술지에 등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12월에 이게 등재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3월에 그 다음 해에 외국 학술지에 등재를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가고 그리고 그 대학을 간 다음에 의전에 가는 것까지도 당시에 이미 계획됐던 것이다. 예상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박선일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 측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최진봉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 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인 것 같아요. 조 후보자의 딸이 당시에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학부형 중에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봅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매일같이 오가면서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학술지 또는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조국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입하지 않았고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또 하나 이제 딸과 관련해서 참 이번에 청문회가요. 워낙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영향력은 알겠지만 너무 사세하고 루머도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인데 하나가 조국 후보자 딸의 차 문제,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뭐 조국 측에서 해명을 했죠. 그리고 저는요 외제차 몰고 다니면 어떤가요? 외제차가 문제가 있나요? 돈 있으면 아버지 잘 만나면 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탱크를 몰든 아무차를 몰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뭐 그거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1,200만 원 장학금 받았잖아요. 1,200만 원 받은 거 이거 제대로 받은 건지 그거를 그 의학전문대 교수가 사적으로 조성한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부산 의료원 원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민정수석한테 대가 관계가 뭐가 있었는지 이거는 저는 문제된다고 보는데 뭐 외제차를 뭐 타고 다니건 뭐
뭘 포르쉐를 타건 벤츠를 타건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죠? 예. 야, 그건 전혀 저는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가 자녀가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 않는 건 아닌가? 뭐 아버지 잘 만나면 뭐 몰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사실이 아닌 거니까. 네, 다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고 더 있다는 해명을 했고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이게요. 이런 지경까지 가 있어요. 지금 야당의 의원들이 조 후보자 선친의 묘소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그대로 올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손들의 이름이나 며느리의 이름들이 다 실명에 노출이 된다. 맞아요.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아마 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또 SNS 공개를 했는데 저거는 아니 조국 후보자의 뭐 인사청문회 관련된 검증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신상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묘비에 있는 저런 것까지 다 찍어서 보여주는 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본인은 김진태 의원 아마 그 며느리가 재수 씨가 실제 이혼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얘기해서 했는데 저게 이름이 있고 없고가 뭐 예전에 며느리였고 이혼했어도 이름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사진 하나가 실제 이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명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의 이름들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그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야당 입장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뭐 얘기하고 수집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개인의 사생활적인 부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인사 검증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다 들춰내는 것은 아니 본인 사생활은 괜찮아요. 그 공직을 떠안는 사람은 감수를 해야 될 그렇죠. 텐데. 본인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 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관계된 사람들 이름까지 다 공개되는 그분들은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호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 측에서도 그 부분을 당부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윤영월 대표님 좀 잘 아시려나? 이거 사모펀드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약정한 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이유가 혹시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74억을 약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실제 투자금. 네, 투자를 했는데 의혹이 두 가지죠. 하나는 불법 편출입이죠. 그 펀드 내에 여러 가지 작은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거 낮은 거 있는데 수익률이 높은 쪽을 아들, 딸 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똑같은 거라도 수익률이 5% 난 거 있고 수익률이 2배, 3배 난 거 있으면 수익률 큰 게 난 거를 아들 거다, 딸 거다로 그렇게 불법 편출입이라고 우리나라 펀드 회사도 그것 때문에 조사 많이 받고 그래요. 금감원에서. 불법 편출입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약정 기간보다 빨리 환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국 수석하고 부인이 갖고 있는 투자금을 환매를 하는 거예요. 환매를 하면 보통 뭐 70% 정도는 그 위약금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큽니까? 위약금을 70%를 물리면 그게 펀드 내에 그 사모펀드 내에 다른 투자자한테 그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 부부가 포기를 하면 위약금이 조국 수석 아들, 딸한테 가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불법 편출의 문제도 아직은 그 증거가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저 문제도 상속 증여 문제로 그 한 것도 저것도 포기를 했지만 페널티가 있는 문제도 이 펀드 사모펀드 쪽에서 해명하기는 거기에 대한 위약 조항은 없다. 수수료가 아예 없다. 수수료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거는 위장 증여 의혹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증거로 나타난 건 아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나는 조 후보자 관련된 의혹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정도만 알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해명돼야 될 사안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이 사모펀드 같은 거는 뭐 편법 증여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 보십시오. 5천만 원을 증여해가지고 이 자녀들은 5천만 원씩이고 부인은 9억 5천만 원을 투자하거든요. 이 5천만 원이 세금이 붙지 않는 최대 액수입니다. 보통 이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돈을 먼저 5천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펀드에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그러면 수익이 나면 1억도 되고 1억 5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합법적으로 사실은 증여를 해주는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세금을 좀 뭐 아까 환매 수수료 이걸 가지고서 절세를 했느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이 됐고 수익이 났는지 그리고 또 환매를 아직 안 했다면 예. 환매 수수료를 증여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것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뭐 그렇게 된다는 것도 뭐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앞으로 이 사모펀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예. 직접 밝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은 의혹의 수준인데요. 물론 이 중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좀 밝혀야 될 것인데 아까 조국 후보 보면은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가기 전이라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거는 예. 해명을 해준다면 정책은 얘기하면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오히려 이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예. 이런 비판이나 비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혹시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막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박소연 선생님, 금감원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PB 관계자들도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금융감독 관계자가 환매 수수료 규정을 이용해서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예. 투자 전문가들도 이 방식이 편법 증여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현 상태에서 편법 증여를 위해서 사모펀드를 이용했다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문가들도 잘 못 들어본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얘기죠. 또 하나 있는 게 최 교수님, 웅동학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네.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땅 장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웅동학원 측이나 후보자 측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래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를 원래 진해구에 있는 마천동 시내 한복판에 있던 학교가 예. 새로운 부지로 옮겼어요. 근데 새로운 부지가 이제 산 중턱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이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학교가 이제 어려워서 땅을 아파트 부지로 팔고 외곽으로 간다라고 소문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웅동학원 감사로 일했던 분의 증언은 이거예요. 당시에 이제 길이 뚫려가지고 예. 이제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시끄러워서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서 학교를 옮기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제 저게 팔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IMF 때 저게 돼가지고 예. 팔리진 않았어요, 땅이. 그러니까 실제 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 실현된 건 아니고 실제 이 정도 팔면 이 정도 돈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게 이익이 실현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조 후보자나 아니면 조 후보자의 선친께서 이걸 이익을 실현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예. 저 택시회사, 버스회사, 기업체 공장들이 왜 돈 벌었냐면요. 버스 택시회사가 있으면 주차장에서 시끄럽잖아요. 예. 주민들이 좀 나가달라고 계속 민원을 해요. 그럼 비싼 땅 팔고 또 멀리 갑니다. 멀리 가면 그 동네에서 또 시끄럽다고 또 더 멀리 가요. 그럼 팔아서 또 돈 남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공장 부지, 택시회사, 버스회사 돈 많이 벌었거든요. 부동산 차익 때문에. 아마 웅동학원도 저런 부지 이전으로 처음에는 시내 한복판에서 이전해서 지금 산중턱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절로 그거는 평가 차익을 얻은 거다. 저것만 갖고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비난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후보자를 엄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물어봤어요. 근데 경제 위기가 와서 조국 후보자는 이제 계속 학문을 하고 교수를 하고 있고 아버지하고 이 동생이 건설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법인은 다른 법인이고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서 다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다. 동생은 경제난을 겪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이혼한 재수 씨하고 사이가 계속 교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거래도 있고 이거 그러니까 위장이혼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건데 왜 원수처럼 살지 않았냐고 해서 위장이혼이다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지배 매매와 관련돼서 일정하게 돈이 몇 억이 오가요. 말하자면 며느리를 줘요. 이 할머니가 자기 사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그 전세금 받은 걸 조국하고 조국 부인 모르게 이혼한 며느리한테 줘요. 너 불쌍한데 이거 살아라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위장이혼의 근거로 보여지는 모양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볼 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얘기 듣는데 좀 찡하더라고. 그 할머니 전세방 얻어야 될 돈을 줬는데 옛날 그 돈으로 전세는 그걸 준 거야. 네, 그런 사연이더라고 보니까 찡하더만 내가 보니까. 뭐 매번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옹호하고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미터가 정의당인데
박선배 변호사, 일단 정의당에서는 지켜보겠다라는 건 것 같아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취임 1개월 기점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관련해서 조 후보 측이 일단 소명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격 부적격 판단을 하는 것은 이르다. 당 차원에서 법사위 위원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별도의 소명 요청 등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정의당 데스노트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심 대표가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정의당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 상식, 눈높이에 따라 결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당장 데스노트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